오늘 미국 3대 지수 상승으로 끝났고요. 뭐 상승 한번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최근 일주일간 다우 지수 이게 S&P 500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전부 다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머리를 좀 들 때 됐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은 이거는 피델리티 데이터입니다. 섹터는 에너지 쪽에서 대부분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 이외에 보면 산업재하고 그다음에 소재인데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중에 보면 석유가가 70달러 넘어섰습니다. 최근 그 미국의 멕시코만 쪽에서 연달아 2개 허리케인이 올라오면서 정유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켜서 생산에 대한 것들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구리 가격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과 관련된 게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고요. 뭐 지표 중에서 나온 이슈 중에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인덱스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동률도 아직은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좀 어제 나온 보도 지표 중에서 뭐 실업률이나 혹은 뭐 여기 산업 생산이나 혹은 뭐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큰 문제점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게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상승하는 국면과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차트가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리테일 세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리테일 세일이 2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뚝 떨어졌는데 작년도 리테일 세일 비교치가 여기거든요. 작년에 이제 0.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얘가 2.5니까 이걸 상쇄해서 더해보면 한 3%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전년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전월 보면 이게 8월이고 이게 8월인데 8월에는 우리가 8.5% 증가, 그리고 전년도 8월에는 마이너스 1.1 감소였거든요. 이거를 상쇄해버리면 한 7%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월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증가 추세가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매 판매 쪽에서 소비자들이 위축됐다는 영향이 이제 지표로 나온 거죠.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도 전부 다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경기 완화 쪽으로 정책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중국의 제2위 건설사 중에 하나인 헝다그룹이 디폴트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보도에 여기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가서 막 모여가지고 1층 로비에서 데모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3대 시장평가사가 경고했습니다. 이거 파산하게 되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러면서 이게 2위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도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연쇄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신용등급 강등, 뭐 이건 주식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시나리오는 2개 중에 하나겠죠. 제 생각에는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중국 당국에서 이거를 그 파장을 낮추려고 하는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중국 자체 내에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200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경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잠깐 멈췄네요. 얘도 가끔 하다 보면 힘든가 봐요. 이걸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 기술자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2004년도 초반에 이제 그 IT 버블 붕괴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올라가는 초입 국면에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긴축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말한 게 아마 2004년도 3, 4월쯤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기사가 8월로 돼 있는데 이건 지속해야 된다고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글로벌 시장이 주식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처럼 중국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죠. 이쪽에서 충격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를 잘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금을 들고 있을 거잖아요. 세게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바닥에서.
오늘은 잡다한 얘기들로 끝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아이폰 13이 호평이랍니다. 일단 뭐 아이폰 12, 아이폰 12하고 아이폰 13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대요. 제가 아이폰을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으로 놓고 보면 뭐 크게 변화된 건 없고 내장 메모리가 1TB까지 올라간 것 하나하고 카메라 기능이 올라가면서 동영상 촬영 그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간 것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에 보면 여기 신제품인데 애플 부품주가 이제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품주들 그러니까 중간 소재하고 그 뭐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의 그 슬픔인 것 같아요. 애플 주식 오늘 어떻게 됐느냐? 오늘 약간 올랐거든요. 그리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우수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부품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종제의 기업의 성과에 의해서 이 오르내림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론 오를 때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 부분은 좋은 점이죠. 뭐 장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린스카이를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답니다. 그린스카이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여기 BNP라는 요새 약자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Buy Now Pay Later 해가지고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 지급은 다른 업체에서 해주고 나중에 그 업체에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수수료가 없고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업체들이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업체들은 왜 수수료를 내느냐? 그럼 돈 없이 와서도 막 그 돈이 부족해도 질러댈 수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업체하고 제휴를 하고 근데 이 기업은 너무 긴 시간 투자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런 여하튼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BNP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매출은 늘어나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기사가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 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소비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그 결제한 것을 나중에 한 달 뒤에 받거나 뭐 할부로 몇 달 뒤에 받거나 이런 형태를 하는 건데 그 카드 결제를 할 때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용평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과연 이 업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거냐 이 핀테크 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신생업체이기도 하고 그럴 만한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용평가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은행이라든가 뭐 대출업체라든가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는 데죠. 카드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금융과 관련된 것 중에 핀테크와 관련된 유형의 기업을 분석하실 때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대출과 관련된 것들로 이 연계돼서 나중에 이익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신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돈을 못 받는 부실 대출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런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성형, 미용, 뭐 그러니까 뭐 교육 시스템, 게임, 그다음에 성형, 미용, 이제는 마커 도박까지 나왔어요. 뭐 이 기사를 본 이유, 말씀드린 이유는 마카오에서 도박이 규제가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원랜드가 왜 뜬금없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강원랜드 말고 강원랜드는 내국인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GKL이나 파라다이스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에 있는 카지노주는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오 쪽에 업장들이 있는데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아직 한한령이나 이런 게 묶여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좀 잘 보고 있지만 이 마카오 규제가 생각보다 세고 길면 반사이익은 우리나라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 기사를 왜 뽑았냐면 이분 조심하라고 뽑았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특정한 섹터를 잘 꼽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익을 내주신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너무 많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캐시우드를 향한 불안한 시장이 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분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4,00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얼마 돼 있냐면 755달러입니다. 거의 7배예요. 그러니까 그 5년 안에 7배 난다 이거예요. 이분이 너무 주가가 많이 튄 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이 궤도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옛날엔 주가가 굉장히 쌌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싸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1달러짜리가 5배 가는 5달러로 가는 거하고 5달러가 25달러가 뭐 7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1달러 10배 그 뒤에 10배는 다른 거거든요. 1달러 10배는 1달러 10달러지만 10달러 10배는 100달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총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질러대는 것 같아요. 그냥 평가 없이. 또 한 가지 보면 테슬라 비트코인 10배 간다 그랬거든요. 5년 내에 6억 원? 이 6억 원이라는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50만 달러 간다 그랬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하냐면 여기 보시면 한 4만 7천. 그러니까 거의 5만 정도니까 이거 10배예요, 10배. 이분은 툭 하면 뭐 7배에서 10배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측정이나 계측 없이 그냥 막 질러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것처럼 줌 주식을 파는 것은 실수라고 저가 매수를 때리긴 때렸거든요. 근데 줌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아래로 내리 꽂아주면 세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날. 캔들 차트로 보면 나올까요? 몇 퍼센트씩 나오진 않네요. 여기. 굉장히 많이 빠졌고 최근에도 추세가 약해요.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가장 글로벌에서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캐시우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걸로.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저커버그라고 하는 경영진을 전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 대응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 윤리나 이런 쪽에 일단 전 개인적으로 하여튼 좋아하진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캐스퍼 사전 예약은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거 얘기를 안 하고 끝냈더라고요. 지금 그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이강준 기자께서 2021년도 5월 달에 낸 겁니다. 5월 달에 올해. 전기차가 마진율이 박해요. 마진율이.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자들은 우리가 일반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률이나 이런 구조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이 나와서 이 판매가 긍정적으로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연기관 판매로 인해서 부품 판매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익을 현대모비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현대차한테 직접적이진 않지만 계열사로 이익을 반영되길 수는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 캐스퍼가 나온 이후에 이 초대박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난리를 쳤나봐요. 이 캐스퍼는 일반 오프라인에선 살 수가 없고 유일하게 온라인에서만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그 광주 일자리 있잖아요. 그 기업하고 뭐 공공기관, 그러니까 기업하고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 부분을 그 뭐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쪽으로 메꿔주는 그 1호 기업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생산 가격도 굉장히 싸게 나왔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어떻게든 뭐 하나를 하셨나 봐요. 이거 말고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거에 보면 900만 원짜리도 나온다 그랬거든요.
최근에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즐겨 보는 게 유튜브에 그 여행 유튜버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자기가 다니던 직장, 뭐 번듯한 직장을 때려치고 돈을 좀 일정 부분 뭐 수천만 원 모아가지고 뭐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세대들하고 그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하고 약간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유튜브에서 그 여행 다니는 그분들의 이제 모습이나 어떤 생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들이 나와도 이거 상당히 잘 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먼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면 자기의 생활을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기존에 이제 너무 비싼 것들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중소형 같은 경우 한 9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즐기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차박도 또 유행이기 때문에 승용차 개념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차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이런 그 마인드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쓸데없이 쭉쭉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내연기관과 관련된 자동차를 잘 판매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전체 매출에 대한 마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뽑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세 개 주식, NC소프트,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세 개인데 NC소프트는 보시면은 차트가 계속 내려와서 세게 내지 꽂은 다음에 이제 60만 원대가 잠깐 깨졌는데 지금 언저리에서 지금 공방을 치고 있습니다. 이 60만 원을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매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진정세가 되진 않았지만 매도 물량이 커지거나 그 직전에 보였었던 규모만큼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만들어지진 않고 있어요. 10만 주, 20만 주씩 털고 있다가 6만 주, 5만 주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점점점 매도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그래서 안정면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잠깐 김범수 시장이 뭐 한마디 얘기하다가 플러스로 끝났었는데 어제 약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놓고 보면 매도 물량이 그렇게 진정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100만 주 단위에서 80만 주까지 나왔으니까 진정이 됐다고 볼 수 있긴 한데,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뭐 폭발적으로 매수를 쭉 끌어올렸던 이런 시기들 이외에 이제 매도 물량 쪽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수 물량이 좀 진정되거나 매도가 진정되는 게 몇만 단위 수준 정도거든요. 좀. 그래서 얘가 지금 방향성으로 보면 아직은 매도 물량 자체가, 이게 규모 자체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규모 줄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로 놓고 보면 내려온 정도는 지금 세거든요. 이 시간 거의 30%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보면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43 빠졌네요. 지금 내려올 만치 내려왔습니다. 얘도. 카카오는 아직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규제는 약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골목상권으로 침투된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파는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고 특히 외국인 매도 물량이 세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혹은 네이버가 국내 기관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처럼 막 집어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결과적으로 주키는 카카오나 그 네이버나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최근 내린 걸 보면 고점 대비 얘는 상대적으로 덜 내렸죠. 13% 정도 내렸죠. 역시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이버보단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여러 가지 그 자기 사업 중에서 사업 자체를 철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매출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한 부분,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네이버가
덜 떨어졌지만 좀 더 나은 주식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추세선상을 놓고 보면 네이버가 지금 현재 추세선상의 바닥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살 타이밍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젠가요? 이게 조종하고 맞물려서 지금은 이게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한테 계속 독과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에 집중화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에 집중화라는 게 하나의 기업이 이제 자영업자들을 죽이면서 집중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은 모멘텀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잡힐 것 같아요. 그 잡히는 게 어느 시점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문제가 투자자 전체에 대한 마음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은 NC소프트를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NC소프트도 산업 영역에서는 필요한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될 산업인데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보면 아직 NC소프트는 바닥점에 다 온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바닥을 훑으려고 하는 것 같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매 동향을 봐야 바닥이 형성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한다면 이제 긴 안목으로 나 이거 그냥 묵혀둘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